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미경 작가의 장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나온 삶에서 우연히 다가온 따뜻하고 빛나는 시간들은 언제나 너무 짧았고 그 뒤에 스미는 한기는 한층 견디기 어려웠다. 그랬다 해도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을 하찮게 여기고 싶지 않다. 정미경 작가의 장마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피를 보는 순간 자신이 찍고 싶은 건 다른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카롭고 선특한 느낌의 손가락을 들여다보았을 땐 명주실처럼 가늘고 짧은 상처였으나 보고 있는 사이에 선홍색 피가 솟았다. 화장지를 뽑아 손가락을 감싼 채 방 밖으로 나와 프론트 데스크로 내려가려다 옆 방문을 두드렸다. 여자들이란 1박 2일 여행을 떠나면서도 이민 가방을 끌고 나선다지.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문이 열린다. 조심성 없긴. 혹시 밴드 있어요? 화장지를 살짝 젖혀 상처를 보여주는데 피가 다시 솟는다. 여자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잡고 있던 문을 뒤로 당겼다. 손을 씻고 있었는지 화장실 문이 열린 채 불이 켜져 있고 비누향이 희미하게 떠돌았다. 젖은 손을 티셔츠에 쓱 문지르며 가방이 놓인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던 여자가 창 쪽을 쳐다보더니 작게 속삭였다. 비다. 작은 새의 발걸음처럼 종종거리는 목소리. 창문은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빗소리가 들렸다기보다는 아픈 짐승의 날숨 같은 기척이 느껴졌다. 택시를 타고 오는 내내 흐리긴 했다. 비다. 라니. 그리운 연인의 이름이라도 부르듯이. 서울에서 출발한 게 맞다면 한 열흘 질기게 이어진 장마에 이미 마음까지 흠씬 젖었을 텐데. 에어컨이 켜 있는데도 진득한 습기가 방에 가득하다. 장은 습기도 더위도 싫어한다. 장은 그랬다. 우기에 내리는 비는 기대감 없는 약속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기다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귀찮게 여겨졌다. 여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가방을 열어 젖혔을 때 장이 가지고 있던 여성의 여행 가방에 대한 환상은 간단히 깨졌다. 핸드캐리어 사이즈의 가방이 헐렁해 보일 만큼 짐은 단출하다. 청바지와 검정 티셔츠, 잠옷으로 보이는 땡땡이 무늬 옷과 속옷을 넣었음직한 불투명한 파우치가 보였다. 아마도 저 속에 있겠다 싶은데 여자는 손을 가방 바닥으로 쑥 밀어넣으며 중얼거렸다. 얘가 어디 갔지? 더듬던 손이 멈추면서 여자의 눈꼬리가 부드러워진다. 손끝에 끌려 나온 건 봉제 인형의 팔이었는데 사람 팔 길이와 비슷했다. 이마에 불이라도 켜진 듯 여자의 낯빛이 환해진다. 대체 크기가 원래 얼마만한 거야? 절단된 사진은 그것이 떨어져 나간 몸통보다 더 엽기적이었다. 짧은 기모가 닳아 바닥에 직조가 군데군데 드러났고 몸통과 연결됐던 부위는 허연 속통이 엿보이는 데다 실밥자락이 나달나달했다. 그걸 손에 든 여자의 표정이 나른하다. 피 흘리는 거 뻔히 보면서 이건 또 무슨 상황? 장이 울컥하든 말든 여자는 그걸 애무하듯 쓰다듬고 나서야 파우치를 집어들었다. 자잘한 물건들 사이에서 밴드 하나를 꺼내 손가락에 감아주고는 손을 높이 들고 있으란다.
꽉 누르고 있을 땐 몰랐는데 맥박이 뛸 때마다 욱신거린다. 장은 청바지 위에 놓인 팔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건 뭐예요? 아, 푸우예요. 에이, 그게 언제적 캐릭터인데. 그러니까요. 남의 얘기하듯 건성이다. 어쩌다 배웠냐고 묻지도 않는 걸 보면 성격이 원래 무심한 모양이다. 어제 오후 제 방으로 장을 부른 사장이 건네준 건 축구공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축구공 크기의 뽁뽁이 뭉치였다. 웬만한 건 DHL로 처리하는데 2달에 한 번꼴로 장이 출장을 갔다. 출장이라지만 그 물건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게 전부였다. 무게로 봐서는 저장장치라고 짐작이 되었다. 깨지지 않게 포장하는 거라면 야구공 크기면 충분할 것이다. 직원이 많지 않았고 창업 멤버인 프로그래머들에게 사장은 가족처럼 살갑게 대했다. 상여금에 불만이 없도록 신경을 썼고 근무 환경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다. 업무의 보안 문제에 관해서도 그만큼의 결속을 요구했다. 사장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시장에 내놓기 전까지 프로그램에 관한 건 모두 대회비였다. 첫 출장 때 이게 뭔데요? 격이 없이 물어보는 장에게 사장은 미간을 모으고 입술을 아주 조금만 움직여 말했다. 슈이치에게 직접 전해야 해. 장은 둔한 사람은 아니었다. 2번 다시 묻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어제는 6개월 가까이 골머리를 싸매고 끌어오던 작업을 마무리한 터라 좀 들떠 있었다. 축구공을 양손으로 받쳐드는 신용을 하며 무심코 말했다. 비행기가 추락해도 얘는 끄덕없겠네. 불필요한 농담이었다는 걸 사장의 표정을 보고 알았지만 이쪽 기분도 역시 더러워졌다. 가족은 개뿔. 똥구멍에 시한폭탄을 매달아 놓고 밤샘 작업시킬 때만 가족이지. 이건 범죄자 취급이잖아. 아까 방에 들어와 가방을 열었을 때 덩그러니 놓인 그걸 보자 오기 같은 게 솟았다. 내용물이 궁금한 건 아니었다. 손댄 흔적이 있더라는 말이 사장에게 전해질까? 다음번엔 장을 출장에서 제외시킬까? 커터로 그어내리는데 비닐 위로 포장용 테이프를 둘둘 감아놓아 쉽게 찢어지지 않았다. 손목에 힘을 주자 칼날이 방향을 바꾸어 미끄러지며 왼손 검지손가락을 스쳤다. 그렇다 해서 찢고 싶었던 게 그 뽁뽁이 뭉치라는 얘기는 아니다. 아까 공항의 택시 승강장에서 앞뒤로 나란히 섰을 때 여자는 비행기에서 장이 자신의 뒷좌석에 앉았던 사람이란 걸 모르는 눈치였다. 예민한 사람은 못 되는 거지. 아니면 마음이 어디 다른 데가 있든지. 장이 탑승구에서 집어온 신문을 대충 훑어보고 그물망에 꽂고 있을 때 여자는 허겁지겁 통로를 걸어 들어왔다. 빈자리라곤 딱 하나뿐인데도 티켓을 확인하고는 짐칸에 가방을 밀어 넣었는데 흰 셔츠 아래로 배꼽이 드러났다가 사라졌다. 3초쯤. 깊지 않았고 주름이 회오리 모양으로 잡혀 있어 어린아이 배꼽 같았다. 놀이공원에서 파는 줄무늬 막대사탕을 닮았다는 생각은 여자가 앉고 나서야 떠올랐다. 택시 승강장에 서 있는데 공항 바깥으로 나온 여자가 두리번거리다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일본이 초행인 걸까? 택시비가 얼마나 비싼데. 장은 출장을 올 때만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타고 들어가라고.
축구공을 넘겨준 사장은 매번 그렇게 지시했다. 장도 일을 끝내고 공항으로 나올 땐 모노레일을 탔다. 바로 뒤에 와서 서는 여자에게 물어보았다. 도쿄 시내로 들어가시나요? 같이 타실래요? 반반씩 부담하고요. 여자가 장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노려보니 너무 무서워 설사가 나려고 하네요. 푹 여자가 웃었다. 하기 싫은 청소를 겨우 끝내고 빗자루를 터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저 푹. 장은 그 웃음이 마음에 들었다. 택시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오는 동안 관광 오신 거예요? 물어보았을 때도 네 하고는 그만이었다. 사실 숙박 계획은 없었다. 슈이치에게 축구공을 전하고 나면 공식 업무는 끝이다. 혼자서 부토를 보고 혼자 저녁을 먹고 모르는 사람들과 모노레일을 타고 공항으로 나와 서울행 비행기를 타는 것이 예정된 스케줄이었다. 비는 멎었을 것이다. 팔을 내리며 장이 물었다. 괜찮은 맛집 아는데 이따 같이 갈래요? 여기서 가까운데 우동 국물이 끝내주는 데다 가격도 착하고. 이 새끼 알고 보니 삐끼잖아. 그 생각하고 있죠? 에이 고마워서 한턱 쏘려고 그래요. 밴드 없었으면 빈혈로 아주 갈 뻔했잖아요. 장의 손가락을 한번 쳐다본 여자가 다시 속을 알 수 없는 얼굴로 빤히 쳐다보며 코를 찡그렸다. 훌쩍. 남자가 방을 나가자마자 유는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다시 씻었다. 살이 닿은 것도 아니고 반창고를 붙여준 게 전부지만 다시 비누로 씻기 전엔 찜찜함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손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문지르고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행궈냈다. 손바닥엔 로션도 바르지 않는다.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지. 가방에서 푸우의 팔을 집어들고는 침대로 가서 벌렁 들어 누웠다. 손가락으로 털을 어루만지자 혀가 저절로 윗니의 뿌리에 가 닿는다. 털의 감촉과 입천장 점막의 매끄러운 느낌이 뒤섞이며 저절로 눈이 감긴다. 손가락과 점막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비로소 날숨이 길어지며 등이 침대에 착 들러붙는다. 잠을 자는 것도 깨어있는 것도 아닌 이 순간이 아까부터 그리웠다. 유는 말 많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택시비는 반반씩.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처음 보는 남자와 합승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환율이 현기증을 일으킨다 해도. 납치범이나 사기꾼이라면 반반씩? 이런 말은 하지 않겠지. 그러나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선 누군가가 자신을 납치해서 모르는 곳에 데려다 놓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다. 무섭게 올라가는 요금기를 보며 다행이다 싶은 한편으로 남자의 수다를 고스란히 듣는 고역을 치러야 했다. 일 때문에 자주 오는 편이에요. 시간이 나면 도쿄현지에 들르곤 하죠. 지난번 거기서 산 발열 안 되는 대박이었어요. 하루 종일 모니터 들여다보는 여직원 하나는 그걸 쓰니까 안구 건조증이 나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마 그러기야 했겠어요. 또 사다 달라는 얘기지. 어쨌거나 선물을 사다 줬는데 뚱해 있는 것보단 낫죠. 지난 겨울에 왔을 때는 삿포로까지 올라갔다가. 유는 맥락 없이 이어지는 얘기를 흘려들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일본은 초행이었고 주소가 적힌 쪽지 하나를 들고 그 섬까지 가야 할 형편이었다.
아주 잠깐 남자가 자신을 납치하는 상상을 해보았으나 그럴 인물이 못 되어 보인다. 싸고 깨끗한 비즈니스 호텔 알려드릴 수 있어요. 뭐 어디나 청결하긴 하지만 네, 지진 이후로 확실히 여행자가 좀 줄긴 했죠. 그렇다고 방값을 깎아주진 않더라고요. 시부야도 가깝고 로폰기까지 걸어갈 만해요. 쉼없이 떠드는 와중에도 윤이 건네주는 택시비를 받아들었다. 다음에 오게 되면 모노레일을 타세요. 짐이나 많으면 모를까 택시 요금이 살인적이잖아요. 다리도 아주 튼튼해 보이네. 어쨌거나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남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을까. 끊임없는 수다 끝에 그가 호텔 얘기를 꺼냈을 때 아침에 상수동 집을 떠나 이곳까지 오는 내내 누군가 콱 틀어지고 있던 목덜미를 턱 놓아주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긴 숨을 내쉬었다. 그곳에서 보내야 하는 하룻밤이 고문처럼 여겨졌었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바로 출발하면 늦은 오후에나 도착할 때고 오늘 되돌아 나오긴 어려웠겠지. 내일 새벽에 출발하면 오후엔 섬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어젯밤 낯선 남자에게 걸려온 전화를 끊고 유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물었다. 너는 왜 받은 만큼 갚아주지 못하는 거니?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얼음덩이를 건네주듯 말해주지 못했니? 언제나 그랬다. 누군가와 헤어지고 나서야, 전화를 끊고 나서야,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에야 속에 갇혀있던 말들이 터져나와 저를 아프게 찔러댔다. 혼자 여고를 다니는 동안 그 여자는 딱 2번 윤을 찾아왔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짜리 방은 천장이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비키니장과 책상을 놓자 꼭 사람 하나 누울 자리가 남던 그 방에 짐을 옮겨놓았던 날도 밤늦게 찾아와서는 걸레 한번 들어보지 않고 손님처럼 건성 들여다보곤 돌아갔다. 2번째는 고3 여름방학 때였지. 백화점에서 산 김치와 풋자도 한 봉지를 내려놓고 집을 잘못 찾은 사람처럼 한 30분 앉아 있었던가. 봉지째 냉장고 구석에 던져두었던 자두가 상해서 진물이 흘러나왔을 때 유는 자두와 그 여자를 같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그때 그녀의 부재는 온전히 윤의 몫이었다. 갑작스런 그녀의 죽음 역시 그녀에겐 부재한 채로 윤에게만 고스란히 떠안겨졌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 손가락이 경련하듯 털을 쓰다듬는다. 못 간다고, 가고 싶지 않다고 잘라야 했다. 주소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는 순간 풍덩 빠져버린 후회의 웅덩이는 끈적이고 비릿했다. 자정이 지나자 잠들기는 틀렸다는 예감이 들었다. 캔맥주 3개를 오로지 잠들어 보겠다는 목적으로 마셨지만 커피를 10잔쯤 마신 것 같은 각성 상태는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다. 창이 환해지는 걸 보면서 일어나 옷과 세면도구를 챙겼고 무언가 빠뜨린 것 같아 방을 둘러보다 푸우의 팔을 툭 잡아 뜯었다. 마포까지는 택시를 타고 나와 공항버스를 탔다. 푸우의 팔을 꼭 쥐고 있으니 여기가 여전히 성수동 방 같기도 하고 끈적하고 비릿한 웅덩이의 바닥 같기도 하다. 똑똑똑 노크 소리. 왜 또? 겨우 일어나 문을 열자 남자가 커다란 머리를 쑥 들이민다. 부토 보러 가실래요? 마침 티켓이 있는데. 그게 뭔데요? 그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다는 듯
남자는 난감한 표정으로 혼잣말처럼 탄식을 한다. 모르시는구나. 안 보면 후회하는데. 이미 후회의 바다에 빠져 있거든. 바보같이 그게 뭔데요? 묻다니. 유는 시계를 보았다. 아직 4시도 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창 쪽을 내다보았다. 잔뜩 흐리긴 해도 비는 그쳤다.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지어내려는 거죠? 유는 화들짝 놀라 얼버무렸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요. 극장은 복합 건물의 지하에 있었다. 호텔에서 나와 채 5분도 걷지 않아 별다른 특징 없는 콘크리트 건물 앞에 남자가 멈추었을 땐 그곳이 극장인 줄 알았다. 10분만 기다려 주실래요? 아니 5분? 그러고 들어간 남자는 정말 5분 만에 내려왔는데 호텔에서 들고 나왔던 쇼핑백이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에 폭파장치를 해놓고 나왔습니다. 3초 안에 이 구역을 떠나야 해요. 썰렁한 농담에 짜증이 솟았다. 극장 건물은 같은 블록에 있었다. 건물 입구로 들어가 곧장 계단을 내려갔는데 지하의 로비는 공연이 시작된다는 걸 믿을 수 없을 만큼 한산했다. 잠시만 기다리라며 윤을 세워놓고 매표소 쪽으로 간 남자는 금방 돌아오지 않고 창구 직원과 무어라 얘기를 나누고 있다. 표가 있다더니. 지갑을 꺼내드는 걸 보니 이제야 표를 사는 것 같다. 부담스러워라. 유는 그가 돌아서기 전에 얼른 몸을 돌렸다. 빠르게 걸어온 탓인지 얼굴이 후끈하다. 찐득하고 촘촘한 더위다. 손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흰 그림자 하나가 펄럭 앞을 스친다. 깜짝이야. 아니 흰 사람이다. 아랫도리를 감싼 흰 옷은 물론이고 벗은 상체와 얼굴, 머리카락까지 모두 하얗게 페인트 칠을 했다. 스모 선수처럼 살집이 풍만한 배의 붓자국은 균질하지 않았다. 흰 사람이 공연장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 하얀 손가락과 하얀 손톱이 문틈으로 사라지는 걸 유는 지켜보았다. 걸어오는 걸 보니 남자는 키가 꽤 크다. 37쯤 되었을까. 67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의 나이는 어림하기가 어려웠다. 유행하는 폭 좁은 면바지와 회색 셔츠를 입었는데 얼굴이 컸고 가까이서 볼 때보다는 나이가 들어 보인다. 남자가 팸플릿을 건네준다. 흰 사람이 배경으로 깔린 흑백의 팸플릿에서 읽을 수 있는 글자는 2글자뿐이다. 무도. 무도? 부토. 춤이에요? 남자는 눈을 한번 깜빡였다. 설명할 수 있는 거면 볼 필요가 없겠죠? 끊임없는 수다는 어디 가고 하이쿠처럼 간결한 대답.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나? 한산하던 로비와는 달리 공연장 안은 빈자리가 없다. 다들 혼자 온 걸까? 요령들의 교실 마냥 고요하다. 무대 장식이라곤 사각의 벽에 기대놓은 사다리 하나가 전부다. 사다리에 칸을 하나, 둘 세고 있는데 공연은 별다른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흰 사람이 하나 무대로 나온다. 아까 앞을 스쳐 지나간 그 사람인 것 같다. 그의 몸짓에 마지못해 끌려 나오듯 뒤늦게 음악이 시작되지만 몸짓과 음악은 어긋난다. 움직임은 격하고 빠르거나 느릿느릿 이어진다. 지렁이처럼 느리게 움직일 땐 보고 있는 사람의 몸이 뒤틀릴 것 같다.
흰 사람이 만들어내는 동선과 자태는 한순간도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춤이라니. 오히려 이건 춤이 아닙니다. 라는 마임 같다. 그 비일상적인 움직임의 유일한 목적은 선율을 예측할 수 없는 기괴한 음악과의 불화인 것처럼 느껴졌다. 유는 눈알만 살짝 돌려 왼쪽에 앉은 남자를 보았다. 옆구리를 콕 찔러볼까? 껍데기만 의자에 내려놓고 알맹이는 어디론가 가버린 것처럼 입이 해 벌어져 있다. 그 몰입이 이해되지 않는다. 유는 핸드백 안으로 오른손을 살금살금 밀어 넣었다. 손바닥에 보드라운 털이 닿는 순간 혀가 입천장 안쪽에 들러붙는다.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날숨이 길어진다.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온다. 그제야 아름답지 않은 품새도 기이한 음악도 나쁘지 않다 싶다. 공연이 끝나고는 가장 늦게 나왔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길 기다리다 보니 그리 되었다. 들어올 때보다 거리는 훨씬 붐볐다. 퇴근 무렵이었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산을 들고 있었다. 커피 전문점 앞에서 윤이 커피를 사겠다 하자 남자는 대뜸 말했다. 그렇다면 비싼 걸로 마셔야겠군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계산대 옆 초록색 칠판에 적어놓은 메뉴를 가리켰다. 매화 매자에 비우, 매우. 시즌 커피라며 1,000원 정도 비쌌다.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별일이야. 매화비? 윤이 종알거리자 정색을 하고 대답한다. 네, 매화 꽃잎을 띄운 커피입니다. 당연히 비싸죠. 그래도 스스럼 없이 비싼 걸 시키는 남자가 살짝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서서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뒤편의 줄이 갑자기 길어진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우산에서 물방울이 떨어진다. 핸드백 안에 손을 넣어 보드라운 털을 만지고 싶다.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자 유는 커피잔 위로 얼굴을 살짝 들이댔다. 매화는 어디에 있어요? 그제야 남자는 웃는다. 매우는 장마라는 뜻이에요. 매화는 봄이잖아요. 윤이 항의하자 남자는 고개를 갸웃한다. 그럼 매실인가? 엉뚱하기는. 커피는 부르르 떨리도록 달고 뜨겁다. 아우.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흘리자 남자가 왜 그러냐는 듯 쳐다본다. 볼 때마다 새삼 작다는 생각이 드는 눈이다. 장마가 이렇게 달고 뜨거운 것이었어요? 그럼 겨울 시즌 커피는 첫눈인가? 차고 씁쓸한, 상상력이 빈곤한데요. 그보단 화로가 어떨까요? 마시면 바로 입을 데이게 돼.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도 남자는 조금 전 공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누구와도 그 느낌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건지, 혹은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지. 커피를 마시고 밖으로 나온 남자는 나온 김에 저녁을 먹고 들어가자 했다. 윤이 머뭇거리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아까 얘기한 집이 여기서 되게 가까운데. 딱 5분 거리인데. 저녁을 먹긴 해야 했다. 가까운 곳이었지만 어깨를 스칠 듯 좁은 뒷골목은 큰 길 쪽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벽이 검은색으로 칠해진 목조 2층의 낡은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자 달큰한 국물 냄새가 그만큼씩 더해진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건너편 가게의 창 안쪽이 손에 닿을 듯 가깝다. 이쪽보다 조명이 환한 것 같고 그 자리에 앉은 손님의 얼굴이 더 행복해 보이는 듯도 했다. 더 행복한 쪽은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지 않는다. 주문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남자는 말 대신 손가락으로 메뉴판을 짚는다. 강물 같은 수다는 어디 가고 부토 같은 사람이군. 정기적으로 출장을 온다더니 일본말이 능숙하진 못한 것 같다. 주문을 마친 남자가 손바닥을 비볐다. 원래 작은 눈이 조금 더 작아진다. 여기 음식 괜찮아요. 재미도 있고. 음식이 나오자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 것 같았다. 살짝 그슬린 참치와 찐새우와 우엉찜이 커다란 접시에 전묘화처럼 자리 잡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접시를 들여다보던 남자는 먼저 새우 한 마리를 집어간다. 우엉은 육수에 졸인 듯 감칠맛이 난다. 다른 음식이 담긴 접시 2개가 더 나왔다. 음식은 전체적으로 달았다. 초밥은 괜찮았으나 우동 국물은 많이 달았다. 단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어쨌거나 맛은 나쁘지 않다. 단 걸 먹고 있자니 맥락 없이 흰 사람이 떠오른다. 맨살에 남아있던 거친 붓자국을 보았을 땐 제 살에 차고 끈적한 붓이 스치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는데. 덕분에 공연 잘 봤어요. 한 번은 볼만한데 다시 보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봤을 때. 그랬는데 오늘이 6번째네요. 그래요? 지난 여름에 아까 그 사무실에 들렀다 나오면서 우연히 포스터를 봤는데 남양 특집 공연인 줄 알았어요. 공항으로 출발하기엔 시간이 많이 남았고 딱히 할 일은 없고 그래서 들어가서 잠시 눈이나 붙일까 하고 들어갔죠. 뭐가 좋은데요? 모르겠어요. 좋다기보다는. 남자는 녹차잔을 들어 한 모금을 마시고 내려놓고도 한참을 있다 입을 열었다. 처음 그걸 보던 날 바깥으로 나와 아직 환한 거리에 서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쓱 지나가대요. 아, 나란 인간은 그림자가 없구나. 다변증 환자 같던 그의 말이 다시 느려졌다. 그 그림자가 해가 있는 동안은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그 그림자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다시 새우 하나를 집어들며 남자가 불쑥 물었다. 프랑스 사람들은 어둠과 그림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같다는데 사실일까요? 저야 프랑스어를 모르지만 그러기야 하려고요. 그 둘은 빨강과 노랑만큼이나 다른데요. 그죠? 아이처럼 동의를 구하는 그의 왼쪽 뺨이 울긋불긋하다. 모기한테 물린 것처럼 올록볼록 솟기조차 했다. 얼굴이 좀 이상해요. 두드러기인가? 새우를 먹으면 이래요. 그것도 왼쪽 절반만. 별일 아니라는 듯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쓱 문지른다. 그러고 보니 오른쪽은 창백하고 말끔하다. 가렵지 않아요? 당연히 가렵죠. 가려운 데다 치과에서 마취해 본 적 있어요? 그거와 비슷합니다. 감각이 무뎌지고 섬세한 표정을 지을 수 없어요. 붉은 반점이 솟지만 후유증 없이 24시간 안에 가라앉아요.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요. 남자는 윤을 바라보았다. 식도락에는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윤은 음식만 그럴까요? 하려다 만다.
남자의 수다에 기름을 끼얹을까 두려웠다. 아니나 다를까 남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조근조근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언젠가 요리 다큐에서 본 건데 살아있는 원숭이의 머리 윗부분을 가로로 잘라내요. 거기다 팔팔 끓인 기름을 부어놓고 기다려요. 그러면 뇌가 익어요. 푸딩처럼 부드럽게. 그걸 숟가락으로 한 입 떠먹고는 눈을 사르르 감던데요. 윤이 젓가락질을 멈추었는데도 남자는 신나게 떠들어댄다. 이건 어때요? 3번 울다. 불우한 소년의 인생 유전을 다룬 다큐 제목 같죠? 이 요리를 주문하면 갓 태어난 쥐새끼가 접시에 담겨 나와요. 젓가락으로 집을 때 1번, 소스에 담글 때 1번, 어금니 사이에서 1번, 그렇게 3번 오는 거죠. 또 하나 더 할까요? 윤이 젓가락을 탁 놓았다. 왜요? 정말 몰라서 묻는 표정이다. 그러니까 아저씨는 그가 말을 자른다. 아저씨라니? 그냥 오빠라고 불러요. 피, 오빠는 무슨. 근데 새우가 일본말로 뭐예요? 애비. 애비? 좀 이상하네. 아무튼 애비 오빠 저 토할 것 같거든요. 유는 새우 1마리가 남은 접시를 그 앞으로 밀어주었다. 새우를 집어가는 남자의 손가락 끝에 눈이 갔다. 손톱은 손가락 끝에서 3mm쯤 안쪽에서 끝나 있다. 분홍빛 생살이 드러난 데다 그 끝은 불규칙하게 너덜거렸다. 일회용 밴드를 감은 손가락 하나 빼고는 모두 그랬다. 깊숙한 만 안쪽의 내해는 호수처럼 잔잔하다. 이른 시간인데도 섬으로 들어가는 배에는 사람들이 꽤 있다. 오락가락하던 비는 잠시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우중충하다. 우산도 들지 않고 선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난간에 기대 바다를 바라보는 우리는 영락없이 여행자처럼 보일 것이다. 건너편 섬은 배가 항구를 출발하기 전부터 바라다 보였다. 20분이면 도착할 듯하다. 섬을 바라보는 여자의 손은 아까부터 핸드백 속에 들어가 있다. 같이 가줄까요? 어제 저녁 식당에서 주소가 적힌 쪽지를 들여다보며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려 했다. 그런데 불쑥 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같이 가줄까요? 였다. 사양할 줄 알았는데 여자는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장은 이상한 열심에 사로잡혔다. 제가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자는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중간에 가방을 들고 사라져버린다거나 헤어지고 나서 보니 지갑이 없어졌다거나 비행기 편을 예약해주겠다고 돈을 받고선 잠적해버린다거나 돈을 맡기면 3달 만에 2배로 불려준다 해서 맡겼는데 여자는 그만하라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인색하게 웃더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니까 제가 하며 다시 입을 열자 툭 던지듯 말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요. 뭐 그거 어렵지 않네요. 전 과묵한 사람입니다. 여자는 아까보다 좀 더 크게 입을 벌리고 웃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대신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사이코패스예요? 여자는 장의 시선을 따라가 옆자리에 놓아둔 제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털뭉치의 끝부분, 검은 실로 손가락을 새겨놓은 주먹이 삐죽 나와 있었다.
통째 들고 오기엔 너무 커서. 여자는 입을 조그맣게 만들었다. 그럼 매번 떼었다 붙였다 해요? 어떻게 알았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애착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우리 조카는 중학교 들어가면서 졸업하던데 실밥이나 좀 정리를 하든지. 혹시 알래스카 출장 가게 되면 백곰털로 만들어진 거 하나 사다 줄게요. 농담이었는데 여자는 정색을 하며 거절했다. 마음만 받을게요. 새벽에 호텔을 나오면서 보니 반쯤 열린 핸드백 속엔 여전히 털이 나달나달한 팔이 들어있었다. 수심이 얕은지 섬의 선착장은 바다 쪽으로 깊숙이 뻗어나와 있다. 배는 선착장의 끝부분에 옆구리를 대고 승객을 내려놓았다. 걸어 나오면서 보니 가까운 해변에 거대한 공중전화 부스가 서 있는 게 보인다. 검은 철제 박스와 투명 유리로 된 부스 안쪽에 역시 커다란 구식 공중전화가 걸려 있다.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돌리게 되어 있는. 20세기 초반 벨사에서 만든 전화기처럼 검고 투박한 모양새다. 여학생 셋이 부스 문을 열어놓은 채 장난을 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저게 뭘까요? 공중전화라는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쪽으로 걸어가 여자들에게 주소를 적은 쪽지를 보여주었다. 뭐가 그리 즐거운지 단어를 하나씩 끊어가며 서툰 영어로 설명을 하는 동안에도 셋은 끊임없이 킥킥 웃음을 터뜨린다. 길 위쪽을 가리키며 거기서 일단 셔틀버스를 타고 다시 쪽지를 보여주란다. 완만한 모래 언덕을 올라가 기다리자 버스는 금방 왔다. 쪽지를 들여다본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처음 나타난 마을 앞에 내려주고는 유턴을 했다. 섬은 아주 작은 모양이다. 여자는 쪼그리고 앉아 가방을 열더니 검은색 재킷을 끄집어내 티셔츠 위에 입는다. 더워 보였고 어울리지 않았다. 격식 차리는 자리예요? 좀 허접하네. 농담이 반이었는데 난감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이게 정장으로도 캐주얼로도 입는 거라. 그건 그쪽 생각이고 정장도 캐주얼도 안 되겠는데요. 일단 뭘 더 껴입기엔 너무 덥잖아요. 그냥 들고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입든지. 뜻밖의 고분해진 여자는 옷을 왼팔에 걸치고는 가방을 잠근다. 장이 가방을 받아들었다. 집원들은 일렬로 정리되어 있어 집은 금방 찾을 수 있었다. 마을의 끝이었고 뒤편은 야트막한 야산이었다. 골목길은 맨발로 걸어 다녀도 될 만큼 청결하다. 낯선 방문객들이 익숙한지 고양이 한 마리가 까칠한 눈빛으로 뜨내기를 쳐다보았다. 이제 여자는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낮은 대문 앞에서 망연히 서 있다.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어 짧은 단발은 뺨을 길게 자른 것처럼 사선을 그리며 떨어진다. 장이 불쑥 초인종을 누르자 입술을 앙다문다. 아래쪽이 나무로 된 미닫이 문이 열리면서 중년 남자가 마당으로 내려섰다. 이쪽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다. 아까 들어올 땐 몰랐는데 모래 언덕은 폭이 좁고 아주 길었다. 구름층은 여전히 두터웠으나 붉은질했다. 바람도 없는데 구름 그림자들이 해안을 따라 달려간다.
찢어진 구름의 틈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져 내린다. 모래밭이 노랗게 반짝인다. 남자는 10걸음쯤 앞에서 뒤돌아서 윤을 마주보며 걷고 있다. 왼쪽으로, 그냥 똑바로. 오른쪽, 조금 더요. 누가 와요. 잠시만 서 있어요. 마지못해 일러주는 대로 남자는 뒤뚝거리며 뒷걸음질을 친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모래 위에 그의 발자국이 거꾸로 찍힌다. 모래 위에서 한가로이 산책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다가설 때마다 왼쪽으로, 조금 더요 라고 외쳐야 했다. 이런 장난할 나이는 지났지만 윤은 너무 피곤해서 조금씩 녹아내려 모래 틈으로 스며들어 버리고 싶다. 남자의 뒤편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가까워진다. 귀찮아. 바다에 확 빠뜨려 버릴까 보다. 윤이 크게 외쳤다. 오른쪽으로 10걸음. 남자는 배시시 웃더니 왼쪽으로 개걸음을 친다. 윤이 푹 웃자 이번엔 과장되게 비틀거리며 오른쪽으로 다시 개걸음. 신발에 모래가 들어갔네. 엄마의 마지막을 보러 온 건 아니다. 엄마가 나 대신 선택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알게 되었나? 그게 무언지 알 수 있는 것이었다면 엄마는 매혹되지도 않았을 테지. 나를 두고 달아났듯이 엄마는 이제 또 저 두 사람으로부터 달아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신 외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여자. 대문과 살림집 사이에 작은 모형 가옥 하나가 있었다. 윤이 신발을 신자 남자가 손으로 그 집을 가리켰다.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 같았다. 허공에 붉은 꽃송이들이 피어 있었다. 낮은 천장과 꽃 사이에 투명한 끈이 보였다. 동백일까? 계절이 아니니 조화겠지. 마지못해 흘낏 보았을 뿐이지만 고요히 피어있던 붉은 꽃송이들은 윤의 머릿속으로 들어와 들러붙었다. 그까짓 것들이 뭐라고. 기껏 플라스틱 쪼가리. 헛것을 찾아다니느라 정작 나는. 숨이 거칠어지는데 남자의 몸이 공중전화 부스에 부딪힐 듯 가까워졌다. 윤이 소리쳤다. 왼쪽으로, 왼쪽. 남자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선다. 선착장 끝으로 배가 천천히 접근하고 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간다. 해가 달려가는 것 같기도 하다. 남자의 그림자가 생겼다가 지워진다. 남자가 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린다. 차르륵 차르륵 소리가 들린다. 설마 연결된 걸까? 7개쯤에 다이얼을 돌린 남자가 수화기를 내민다. 수화기는 짐작보다 무겁다. 남자는 바깥으로 나가 문을 닫고는 철제 모서리에 어깨를 기대고 바다 쪽을 바라본다. 건네받은 수화기 속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아니,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린다. 빈 소라 고둥을 귀에 댔을 때처럼. 휘, 휘. 눈을 꾹 감았다가 떠본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어젯밤보다 가라앉긴 했지만 남자의 왼쪽 뺨엔 여전히 붉은 반흔이 남아있다.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윤은 입을 조그맣게 벌려 불러보았다. 엄마.
점점이 떠있던 섬들은 안개 속에 꼭꼭 숨었다. 여자는 배의 난간에 기대서서 해무 속의 숨은 섬 쪽을 바라보고 있다. 캐주얼도 정장도 아닌 재킷을 우비처럼 걸치고 길게 뻗어있는 선착장은 거대한 푸우의 팔처럼 보인다. 여자의 오른손은 허리깨에 걸린 숄더백 안에 들어가 있다. 장은 점퍼 주머니 안 손끝에 닿는 휴대폰을 켜볼까 하다 손을 빼버린다. 배를 타고 섬까지 들어오게 될 줄은 몰랐다. 기왕 버린 일, 매는 한 번에 맡기로 하자. 프로젝트마다 세부는 달라지지만 프로그래밍 과정은 끔찍하도록 단순한 작업의 반복일 뿐이다. 시제품을 완성하고 나면 뇌세포들이 발광을 했다. 우연히 그 지하의 공연장을 찾은 이후로 도쿄에 올 때면 늘 부토를 보았다. 장은 제가 정말 찍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은 결코 그것을 찢을 수 없다는 사실도. 어둑한 공연장의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와 다를 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는 부토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어쩔 수 없지. 오지 않겠다 했으면 바로 화장을 하려 했다. 어차피 문상 올 사람도 없으니. 유리문을 손으로 밀며 남자는 그렇게 말했다. 굳이 온다고 해서 성가시게 한 걸 원망이라도 하는 걸까? 앞뒤 사정을 모르고는 속내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남자의 말투와 표정은 담담했다. 쌍꺼풀이 지나치게 두툼한 눈꺼풀 아래 흰자위가 붉었다. 장은 처음 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좁아 보이는 실내는 어둑했고 바깥과 상관없이 서늘해 보였다. 어설프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미닫이 문 너머로 보였다. 상 위에 놓인 액자 속 얼굴이 여자와 꼭 닮았다. 20번쯤의 여름이 지나면 여자의 얼굴도 저렇게 눈꼬리가 조금 내려올 것이다. 그래도 죽음이 자연스러울 나이는 아닌데. 기둥 뒤에 몸을 숨기듯 서서 여자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사내 아이는 9살이나 되었을까. 둥근 뒤통수에는 슬픔보다는 호기심이 매달려 있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 같아 장은 돌아서 골목으로 나왔다. 여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나온 듯 입술이 바짝 마른 채 걸어 나왔다. 대문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도 남자에게 한마디 말도 더 하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여자는 빠르게 걸었고 가방을 든 장은 그 뒤를 성큼성큼 따라가야 했다. 정류장에서는 섬의 반대편이 내려다 보였다. 군데군데 설치 작품들이 놓여 있었다. 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별 이상한 섬을 다 와보는군. 걸음을 멈춘 여자가 참던 숨을 내뱉듯 빠르게 말했다. 오고 싶지 않았는데 마지막 2학기 등록금을 내주었어요. 장은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온 것과 등록금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는 누가 주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돈부터 갚아버리려고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뛰어다녔는데 그새를 못 기다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놓고는 왜? 응? 대답을 해야 하는 게 장이라도 되듯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안타까운 것이 성급한 죽음인지 돈을 갚지 못한 것인지 장은 알지 못했다.
정장도 캐주얼도 아닌 재킷을 걸친 여자의 얼굴이 해쓱해졌다. 뒤뚱뒤뚱 셔틀버스가 다가왔다. 버스에서 내려 선착장으로 오는 내내 뒷걸음질치며 걸었던 건 꺾인 꽃처럼 자꾸만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안쓰러워서라는 걸 저는 모를 것이다. 급기야 선창에 빗금 몇 개가 그어진다. 지금 여자는 푸우의 손을 꼭 쥔 채 입을 토끼처럼 오물거리지도 못하고 울고 있을 것이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우기의 비가 언제나 기대감 없는 약속 같은 건 아닌가 보다. 장은 빛발이 더 굵어지기를, 여자가 이만 선실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시부야에서 하치코 동상 쪽으로 나왔을 때는 성급한 네온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거대한 전광판과 휘황하게 명멸하는 네온이 점령한 위쪽은 군데군데 무릉덩이가 생겨난 횡단보도와는 다른 시공간처럼 보인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남자가 문득 물었다. 일본말은 좀 해요? 단어 10개쯤? 잘생겼다, 멋지다, 귀엽다 정도? 그나마 쓰기나 읽기는 안 돼요. 주로 작업용 멘트군.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일본어 공부나 할까요? 내가 그쪽보다는 좀 나은데. 시청각 자료가 좋은데요. 그러고 보니 스크램블 교차로 저편은 거대한 네온의 캔버스다. 파랑, 핑크, 초록, 빨강. 남자는 화려한 캘리그래피를 일회용 밴드를 감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저기 아기 얼굴 보이죠? 그 아래쪽이 웃는다. 그 옆 노랑 네온은 제잘거리다. 초록은 오줌누다. 웃는다, 제잘거리다, 오줌누다. 남자의 말을 장난스럽게 하나씩 따라하던 유는 픽 웃으려다 입술을 오므렸다. 그 옆으로 노래한다, 사랑한다, 춤추다. 그 아래 핑크색은요? 따스하다. 남자의 목소리는 오래전 외운 시를 암송하듯 조금씩 느려진다. 신호가 바뀐다. 두 사람은 움츠리듯 가까이 붙어서서 사람들이 흘러오고 흘러가기를 기다린다. 그 아래쪽으로 달리다, 웃는다. 남자의 말에 윤이 매달리듯 묻는다. 거짓말하다는요? 그건 저기 줄무늬 전광판 뒤쪽. 미워하다? 그건 저 구석진 곳에 감춰져 있고. 증오하다는요? 그건 물어봤잖아요. 어쨌든 카테고리별로 전광판 하나씩만 있어요. 유는 입을 삐죽 내비눴다. 후회한다는요? 당연히 있죠. 저기 땡땡이 주황. 그 옆으로 예쁘다, 껴안는다. 다 있다니까요. 신호가 한 번 더 바뀌었다.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서로를 뚫고 흘러가고 명멸하는 빛들이 말한다. 너희는 웃고 껴안고 달리는 존재라고. 뻑뻑한 죽처럼 끓어오르던 윤의 마음이 고요해진다. 읽을 줄은 몰라요.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 네온에 적혀있는 가타카나 정도는 알고 있다. 그것들이 전부 상호와 상품의 이름일 뿐이란 것도. 그래도 유는 남자가 말을 멈추지 말았으면 싶다. 오줌 누다와 웃다가 동시에 켜진다. 먹는다와 달린다가 툭 튀어나왔다. 막 켜진 가라오케 상호를 가리키며 남자가 외친다.
노래한다. 오줌 누고 미워하고 노래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들을 빼면 삶에서 뭐가 남을까? 남자가 그렇게 삶의 모든 국면들을 돌림노래처럼 하나하나 부르는 사이 신호등의 불빛이 다시 바뀐다. 차도로 한 걸음 내려서는 윤의 팔을 남자가 확 잡아챈다. 검은색 가죽옷을 차려입은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스치듯 달려간다. 울림이 좋은 북소리 같은 엔진음이 살갗을 두드린다. 윤은 충동적으로 물어보았다. 어제 그 커피 마시지 않을래요? 그러죠. 푸우를 만지작거리면서. 그보다 배가 고픈데 큼직한 새우가 든 튀김우동을 먹는 게 어때요? 새우와 푸우는 다른데. 남자는 억울한 눈빛으로 윤을 돌아본다. 다르죠. 초록과 빨강처럼. 근데 거기에 무언가를 곱하면 같아져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사람들은 제각각의 곱셈을 갖고 있거든요. 그 무언가가 뭘까? 묻듯 남자는 눈을 몇 번 깜빡인다. 세상에 100의 빛이 있으면 마이너스 100의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00의 빛이 되는 거죠. 부토는 그 마이너스 1을 찾는 여행이라더군요. 팸플릿에 적혀 있었는데 애비 오빠는 성실한 학생은 못 되는군요. 남자는 왼손을 들어 윤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짧은 머리카락은 몇 가닥만 남기고 다시 흘러내린다. 네온의 명멸처럼 짧지만 환한 어떤 것이 가슴속에서 반짝 빛났다. 지나온 삶에서 우연히 다가온 따뜻하고 빛나는 시간들은 언제나 너무 짧았고 그 뒤에 스미는 한기는 한층 견디기 어려웠다. 그랬다 해도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을 하찮게 여기고 싶지 않다. 다시 오게 된다면 부토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남자의 얼굴이 한순간 환해진다. 고개를 기울여 내게만 알려준다는 듯 조용히 속삭였다. 아까 해설을 읽어봤는데 그 방 안에 가득 매달려 있는 동백꽃 중 하나만 생활하더군요. 계절과 상관없이? 계절과는 상관없이 오직 한 송이만.